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김준혁입니다. 네, 오늘 영화당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했죠. 장소가 일단 그렇죠. 화려하고 네. 아름답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굉장히 좁은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널찍한 공간에서 더군다나 이 전시물들까지 같이 있는 공간에서 하니까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저하고 무척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평소에 그림도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네네. 제가 놀고 싶은 어떤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주 마음이 오늘 뭐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네. 공간 높아가지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바로 이곳은 전시회 너와 내가 만든 세상 네. 진행 중이죠. 네. 블루스퀘어 네모입니다. 여기가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 커넥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 만든 전시인데 혐오의 악순환이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전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쭉 봤는데 굉장히 저는 깨달은 게 많고 새로운 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뭐 시간 충분하니까요. 차근차근 하나씩 네. 풀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시는 독특하게도 모두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층으로부터 1층까지 차례대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전시를 관람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해요. 1층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3층부터 내려오는 게 일단 재밌는 컨셉인 것 네,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지막 전시물들이 있는 그런 네. 공간이 될 텐데요. 3층의 주제는 균열의 시작, 그리고 2층의 주제는 왜곡의 심연, 마지막으로 1층은 혐오의 파편이라는 세 개의 주제를 통해서 네. 긴밀하게 섹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혐오가 어떤 균열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게 깊어지고 네. 그 깊어진 혐오가 파편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어떤 이런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층부터 내려오다 보면 조금씩 깊어지는 주제를 통해서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시도 즐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화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사실은 요즘 또 시기가 시기니만큼 방송을 통해서 혹은 소셜미디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작은 선물 같은 그런 네.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영화당에서 영화를 소개하면서 영화가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 이야기도 들어있고 이미지도 들어있고 움직임도 들어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시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기획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지금 방송을 하는 입장이지만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저희가 오늘의 이 주제에 맞춰서 준비한 작품들 다 하나하나 진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작품들이죠. 네. 세 개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아메리칸 히스토리 X, 더 헌트, 그리고 어둠 속의 빛 이 세 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균열이 시작되는 곳. 네. 균열의 시작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 전시장 딱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동진 평론가님 공간이구나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데 음악이 네. 핑크 플로이드 그렇게 좋아하시는 네. 핑크 플로이드 음악이 나오는데 정말 좋아하겠구나 싶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시장을 처음 들어오고 나면 이제 앵무새부터 보게 되죠. 네. 앵무새 박재모 형. 세 마리가 있는데 네. 일단 거기에서 저는 섬뜩한 게 조명 자체가 일단 약간 무섭고요. 네.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저 끝에 보여요. 네. 너 그 얘기 들었어? 딱 보이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들인가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핑크 플로이드 자체를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핑크 플로이드 앨범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하는 게 보통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는 1973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거기에 나오는 보석 같은 곡. 음악당인가요, 오늘? 음악당인가요? 네, 어센댐이 나오죠. 어센댐을 고른 이유도 전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I와 U가 아니라 나와 너가 아니라 네. 우리와 그들이잖아요. 네. 어쩌면 혐오라는 것은 무리지어서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센댐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 보고 이분들이 음악을 아시는 분들이구나. 오. 일단 뭐 엄청난 신뢰감이 생기게 됐고요. 어센댐이라는 이 노래 구성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이번 전시의 그 타이틀 구성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시회 타이틀이 우리가 만든 세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주제적인 측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우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너와 나를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니까 네. 어센댐을 따로 떼어놓으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라는 말은 화합하는 말이지만 네. 나와 너, 맞아요. 우리와 그들은 분리하는 말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혐오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전시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소문의 벽이라는 작품인데요. 벽에 수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거기다 이제 눈을 대고 보시게 되면 안에 유사일에 있었던 굉장히 수많은 편견과 증오를 담았던 그런 말들이 텍스트화돼서 안을 볼록 거울 속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들, 우리가 친구들과 편안하게 말하는 말들이
날아가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구성 자체가 동그란 구멍 속에서 맞아요. 네. 말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약간 엿보는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스스로를 약간 내가 했던 행동과 했던 말들을 반성하게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텍스트 안에 담긴 각각의 소문들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시대적인 차이, 공간적인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어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수많은 소문들을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증오의 말들, 편견의 말들은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또 보여지기도 하죠. 전 또 그게 약간 댐에 나 있는 구멍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견고한 벽이 있었는데 거기에 말들로 인해서 구멍이 생겼고 그 균열의 시작에서 엄청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에 그게 나중에 허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처럼 보여가지고 균열의 시작은 동그란 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럴 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3층에서 또 다르게 제 눈을 사로잡았던 전시가 있는데 브로큰 미러였습니다. 언뜻 보면 스스로를 돌아봐라, 뭐 거울을 놓고 그런 식으로 보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그 거울을 깨뜨리고 제가 담겨있던 형상도 깨뜨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이후에 바로 말씀드려야 될 어떤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시각화해서 담은 그런 전시물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번 전시를 보시고 네. 직접 세 편의 영화를 골라 오셨으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 3층에서의 마지막 전시물은 성립 작가의 익명의 초상이죠. 군중 속의 수많은 개인들 그리고 익명의 모습을 연필 드로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의 다양한 개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되고 동질화되어 가는 모습을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린 줄 알았어요. 작가님한테 실례일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선은 굉장히 대충 그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지만 그림 그려본 사람들은 그 선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거든요. 아주 단순한 선인데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까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선들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전 그 작품 되게 좋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최소한의 터치를 통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얻어내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3층 균열의 시작 섹션을 둘러보고 나서 떠올린 영화가 있다면 바로 아메리칸 히스토리 X였습니다. 네, 저 이 영화 아메리칸 히스토리 X라는 제목 때문에 겁나가지고 사실 못 봤던 영화인데 이번에 이제 다시 보면서 네. 사람들이 이 영화의 제목 때문에 약간 겁을 먹었을 수 있겠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재밌는 영화였어요. 굉장히 강렬한 영화죠. 네. 자, 이 작품은 아버지가 흑인에 의해서 피살된 다음에 백인 우월주의자로 돌변하게 된 데릭이라는 청년 그리고 동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So look around you. This isn't our f***ing neighborhood. It's a battlefield. We're on a battlefield tonight. Make a decision. 네, 데릭은 유색 인종들을 향해서 맹목적인 분노와 혐오를 지니고 있는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See this? That means not welcome. 그런 그가 교도소에 수감된 다음에 교화되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죠. I'm thinking maybe the only reason I'm getting out of here in one piece is you. 저는 이제 이 영화가 흑백 인종 문제를 다룰 때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편견이나 증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실 떠올리는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작품의 핵심이 뭘까? 어떤 이야기일까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습니까? 네. 편견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 사람 혼자서 갖고 있는 편견으로 왜곡돼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느끼게 되는 것은 편견이나 증오 같은 것은 사실은 그 사람 한 명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학습되고 대물림되는 그렇죠. 일종의 말하자면 편견과 증오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아메리칸 히스토리 X인 것 같아요. 구조가 재밌는 것 같아요. 데릭이라는 인물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나를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습니다. 서서히 보여주는데 It's everywhere I look now. What? This affirmative action. 아버지로부터 식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데릭을 조금씩 변화시켰고 이 데릭이 끝끝내 폭력적인 행위까지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 일을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폭력의 기원이자 편견의 기원을 밝히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사실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 몇 년 전에 LA에서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LA에서 그 흑인 폭동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청년을 경찰이 과잉 진압하면서
구타라는 것이 이제 영상으로 찍혀서 네. 사실상 폭동으로 이어진 건데요. 영화에도 그 토론이 나오죠. 나오죠. 로드니 킹 사건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사실 이 LA 폭동이 1992년이니까 사실상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고 이 영화가 나온 것도 20년의 세월이 또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20년 올해의 사건하고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고요.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을 올해 그 수많은 해외 뉴스에 오르내렸던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으로 바꿔치기를 하면 정확하게 얘기가 같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경찰의 정당방위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 두 사람 다 범법자 아니냐, 전과자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조지 플로이드나 로드니 킹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아까 그 작품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문의 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시대적인 어떤 시공간의 이 레이블을 떼고 말을 하게 되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실상 패턴이 같다는 거예요. Every night, thousands of these parasites stream across the border like some fucking pinata exploded. Don't laugh. There's nothing funny going on here. This is about your life and mine. 특히 대리기 하는 말들, 그러니까 흑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었다. 우월한 백인들이 흑인 쿼터 때문에 밀려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흑인 차별의 지금 기본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았구나. 그러니까요. 변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클라이맥스에서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거잖아요. 네. 얼핏 봐서는 영화의 한 중반까지는 아버지가 흑인에 의해서 죽었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동생이 나중에 리포트를 쓰다 보니까 그 순간을 알아내게 돼요. 그건 언젠가 하면 어려서부터 수많은 아침 식사마다 식탁에서 아버지가 했던 부주의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던 편견의 말로 이 아들들이 학습이 된 거죠.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미국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이티브 선이라는 흑인 작가인 리처드 라이트의 소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위니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라고 그랬거든요. Look, now you got this book, Native Son. You know, what happened to the other books in the course? They're not any good anymore because Mr. 2 PhD says they aren't? Huh? I mean, you gotta trade in great books for black books? Does that make sense? Huh? 근데 이 말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올해 가장 유명한 말인 Black Lives Matter라는 말하고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흑인의 목숨만 중요해? 백인의 목숨은 안 중요해? 인간 목숨은 다 중요하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 기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아침 식사에서의 굉장히 의심스럽고 위험한 그 대화 형식하고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버지와 아들 데릭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데니의 표정도 무척 중요한데요. 그때까지는 데니는 중립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데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후반부의 어떤 모습이고요. 또 하나 저는 데릭이 이 영화의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시작할 때는 데릭이 엄청난 나쁜 폭력주의자로 나옵니다. 나치주의자죠. 나치주의자 나오는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감옥에 갔다 온 데릭이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데릭을 변화시켰을까?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렇다면 데릭이 나치주의자가 된 기원에 뭐가 있었을까? 이 두 가지 반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변화한다면 무엇 때문에 변화하는지 그 변화의 기원을 한번 들여다봐야지 균열의 시작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건데 그건 직접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 중에 하나가 그런 대사죠. 감옥에서 어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을 나누게 된 라몽이라는 친구가 있죠. 흑인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Because in the joint, you the nigga, not me. 그것은 감옥에는 사실 흑인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자체가 또 어떤 차별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백인이 오히려 소수가 돼서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다수나 소수라는 것도 보는 시각과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사실은 영화가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데릭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분노하면서 텔레비전에 인터뷰를 하죠. 흑인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그들은 우리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입장을 어쩌면 데릭이 한번 겪어보는 게 감옥에서의 체험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자리에 가 있어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것이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이제 인종론도 마찬가지고 다른 더 수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것들, 이런 편견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운명론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흑인이라는 인종은 안 변한다라는 어떤 운명론인데 이거는 사실은 젠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인종론이기도 하고. 그렇죠. 인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계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안 변할 거라면 그 인종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런 그 개인의 특성을, 개인의 어떤 부족한 특성을 소속된 집단의 특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개인이 범법을 저지르고 그 개인이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개인이 흑인이라서 혹은 뭐 여자나 남자라서 혹은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자라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아메리칸 히스토리 X는 이런 어떤 증오의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네. 훌륭한 측면이 있죠. 그 사람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대립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변화하는 것이 어쩌면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변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영화가 굉장히 힘줘서 말하는 게 이 감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스위니 선생님이 면회로 오잖아요. 네. 스위니 선생님은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When I used to blame everything and everyone for all the pain and suffering and vile things that happened to me that I saw happen to my people. I used to blame everybody, blame white people, blame society, blame God. I didn't get no answers because I was asking the wrong questions. You have to ask the right question. Has anything you've done made your life better? 앞의 질문은 쉽게 얘기하면 이 자기 모든 고통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거고 두 번째 것은 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자기 안에서 찾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대릭이 출소해서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죠. 전 작품 브로큰 미러를 보는데 데니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데니가 벽에 붙이는 포스터가 어쩌면 형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데니에게 거울은 형인 것 같아요. 데릭을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갑자기 데릭이 변한 거예요. 거울이 깨져버린 거지. 그럼 난 뭘 봐야 하나? 당황해하는 데니의 모습이 어쩌면 브로큰 미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 한편 또 좋은 브로큰 미러의 의미도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데릭이 나치 문양을 새긴 가슴을 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어쩌면 지우고 싶은, 감추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데니에게는 형이 깨져버린 브로큰 미러지만 데릭은 깨버리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 어쩌면 브로큰 미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비춰질 때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3층 한층 봤는데 벌써 이미 영화당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2층으로 내려올 때 네. 저는 글자들이 있어서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글씨로 뭔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딱 들어오는 순간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굉장히 걱정을 하면 그런 어떤 말들처럼 보이는데 시작할 때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켜야죠.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네. 차츰차츰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네, 지킨다는 얘기는 상대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격리해야 안전이 확보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로부터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위협의 말들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2층으로 내려오면 제일 먼저 패닉부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무서웠어요. 네, 굉장히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사방이 영상으로 펼쳐져 있는데 약간 거울 같기도 하고요. 네.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어디인지 모르고 장소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 한 면이 아니고 이제 전체를 감싸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마치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이제 패닉부스라고도 불리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렇게 소문들이 선동으로 증폭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영상을 통해서 그 방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상들 가운데 서 있다 보면 무차별적 혐오에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에게 약간 이렇게 입이 되는 투영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홀로코스트 영상 같은 것들이 가운데 있는데 네. 그 영상을 2차원적으로 봐도 힘든데 그게 3차원, 4차원, 다차원적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네. 이런 끔찍한 현상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같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전시물이 저한테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한편으로 이게 뭐 그냥 아름답기만 할 뿐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네. 근데 곱씹어 볼수록 의미적으로도 너무 절묘하게 만든 것 같은. 네. 특히 저는 그 기차가 네. 레일 위를 달리면서 보여주는 풍경 중에서 숲인 것처럼 보이는 풍경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문을 지나가는데 네. 그 문을 통과하는 기차의 모습이 되게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누군가가 어딘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네. 기차가 이렇게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지나가는데 저게 어쩌면 비극의 기차일 수도 있겠다. 끔찍한 참상들을
지나다니는 기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이 그 자체가 일단 기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상에 굉장히 편안하고 우리가 항상 늘상 만나는 그런 도구들이 이 그림자라고 이제 벽에 붙여지는 형상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네. 그것이 절묘하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투영이 된 그런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로스트 넘버 13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실제 보는 것과 그 실제가 근원은 완전 다르구나. 왜냐하면 구두솔이 숲처럼 보이고 빨래 집게가 또 다른 형상처럼 보이고 집게가 대포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볼 뿐 그거에 크게 압도당해서 거기에 사로잡힐 뿐 그 근원을 살펴보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그게 뭘 비추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메시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양자 사이의 괴리를 한 방에서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전시물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층, 2층에 걸쳐서 권영주 작가의 또 오브제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입을 공유한 사람들. 오. 네. 약간 보통 화면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의 궤적 같은 게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눈이 흐려지면서 보이는 풍경들 같은 것이기도 해가지고 네. 굉장히 흥미롭고 강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퀸 앨범 중에 더 미러클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입 하나를 이 4명의 멤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 마치 이 장국처럼 표현된 그런 재킷 그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20세기 초 소련이나 동독의 그 프로파간다 선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방식이죠. 포토 몽타주를 통해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입이 하나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획일화된 사상과 선동의 어떤 공유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네. 2층의 주제가 외국의 10년인데요. 네. 외국의 10년이라는 주제를 보고 어떤 영화를 골라오실까 싶었는데 정말 딱 어울리는 네. 정말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화를 골라오셨더라고요. 오늘 이 모든 주제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굉장히 용기 있고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바로 더 헌트입니다.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유치원 교사죠. 루카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Ja, så svag. Hvem skal du luften? Der kommer dødhånden. Og så skal du ikke kysse nogen på munden, mindre det er farmor. Jeg hedder Lukas. 네, 루카스는 어느 날 한 소녀의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Jamen, han strider livet i luften som en kæp. 이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고 또 핍박받는 모습이 영화 내내 그려지게 되는데요. Sindssygt eller hvad? Hvis du har rørt min lille datter, så får du en kugle. Er I klar? Hej, Lukas. Jeg tror ikke, børn lyver ikke på den måde. 그가 이에 맞서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내용이 바로 더 헌트에 담겨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의 그 왜곡이라는 주제랑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매즈 미켈슨 연기가 굉장하잖아요. 이 영화야말로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무차별적인 선동이나 혐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고구마 100만 개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사이다도 없는. 영화 보다가 막 영화를 두들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영화인데 그런 한편 우리는 봐야 할 게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여서 답답해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더 헌트는 영화의 시작을 보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어떤 작은 마을인 것 같고 지금 계절적으로는 지금하고 비슷한 한 11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네. 다 큰 어른들이 옷을 다 벗고 물속에 뛰어들면서 아이들처럼 막 장난스럽게 노는 장면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친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이제 정말 오랫동안 여기서 뛰어놀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 속에서 이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세팅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박해나 편견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한 어떤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집단이 반드시 그 개인을 몰랐던 사람이라거나 다른 데서 이주해 온 사람이라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Lukas. Ja. Vi starter med Agnes. Du er min bedste ven. 엊그제까지는 가장 친한 아빠 친구로 정말 친척처럼 지냈던 그 아이와의 사이에서 굉장히 묘한 일이 생기게 되고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적으로 삼아서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을 공포 영화처럼 사실상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대사가 루카스의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루카스의 아들이 아빠의 친구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사정을 합니다. Bare spørg, om I ikke kunne hjælpe min far. Hjælp din far. Kan ikke lægges til last for noget, han har gjort, vel?
Men han har jo ikke gjort det, I siger. Hvorfor løber du min far? Det gør Kom her, jeg. Clara her. Kom her. Kom, Clara, nu går vi op. Nu så stopper der. Er du med? Jeg tror jeg lige på, at pigen var her. Det er fandme nu. Hvad fanden det er? Arne, stop det der. Hvorfor løber du min far, dit svin? Det kan du klare. Så stopper du. Så er det fandme nok der. Hvad satan? Johan, for helvede. Hvor er du for en svin, mand? Kom nu.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모이래가 참 많은 울림이 있는데요. 그동안 너희들이 쌓은 시간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잘 아니까 그 사람이 뭘 가장 아파하는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인이라든지 친구들끼리 싸울 때 정말 극악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가장 아픈 구석을 잘 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쑤시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떤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 심리학에서 이론 같은 게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제임스 윌슨이라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이론인데 집이 사실상 폐가가 됐을 때 처음에는 그 집을 그냥 두는데 어떤 누군가 부주의하거나 악의를 가졌던 사람이 돌 하나를 들어서 창문에 던져서 만약에 유리창이 깨졌다고 가정을 하면 그 집안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는 데까지는 정말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론이에요. 네. 바로 그런 이론 때문에 그 뉴욕에서 사실은 지하철에서 낙서를 없앰으로 인해서 범죄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 네. 그게 이 말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딱 그래요.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루카스의 집에다가 정말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깹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해서 정말 그 익명성에 묻혀서 이 사람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돌로 변하는 거죠. Kan du så ikke hilse ham og sige, at han ikke skal handle her mere, og han skal heller ikke bede dig om det? Stop af. Det er sidste gang, du kommer her. Du holder dig væk.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장면이 실제로 그 이론을 가져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이 군중이 어떻게 박해를 향해서 이 눈멀 이 광기로 몰려가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전 스토리가 무엇보다 흥미로운 게 이런 영화들의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고 관객들과 함께 이 영화의 주제의 진실을 찾아가는 영화가 있고 후자인 이 영화는 일단 시작부터 진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무고한 어떤 누명을 쓰고 있다. Jeg tror på børnene, Lukas. Det har jeg altid gjort. De lyver ikke. Du skal lade Markus være. Forstår du det? Du skal overhovedet ikke blande min familie ind i noget som helst. Er det forstået? Du skal lade mine børn være. Hører du det? Du må være syg. Clara er en lille uskyldig pige. 그러면 이 사람이 박해를 받는 동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빨리 진실이 밝혀져가지고 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반복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고구마 영화인데 그러다가 문득 아,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앞에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스토리의 형식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오가 있고 편견이 있고 공유 그것이 더군다나 한 집단에 의해서 공유가 되면 기본적으로 증거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걸 사실 영화가 보여주고요. 이 영화에서는 사실 초반에 이제 클라라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이 근거도 없고 영화 속에서 보면 서로 이제 맥이 닿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이 말을 일단 하고 나니까 다른 아이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Alle børnene fortæller åbenbart den samme historie. De beskriver åbenbart i detaljer jeres kælder. Hvad for noget tapet, der er på væggene, farven på sofaen og så videre. Men da politiet så kørte hjem og undersøgte jeres hus her i formiddags, så fandt de ud af, Markus. Vi slet ikke har nogen kælder. Nemlig. 이랬으면 이런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미스터리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과연 그랬을까? 그다음에 소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건데 영화를 다 봐도 클라라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가 영화에 안 나와요. 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개인이 잘못 생각해서 혹은 어떤 한 개인이 악의를 가져서 이렇게 하면 그 개인만 처벌받거나 교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계기이든 간에 일단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인력으로 상대를 이렇게 포옹하다가 총력으로 그 사람을 밀어내는 어떤 그런 광경에서의 그 힘의 전환을 보여주는 게 이 네. 영화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원인이 중요했다면 네. 클라라가 왜 그런 말을 그렇죠. 했고 클라라의 심리를 들어봤겠지만 클라라조차도 나중에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자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Han har ikke gjort noget. Det var bare mig, der sagde noget dumt noget. Og nu er alle i børnehaven også begyndt at tale om det. De siger alt muligt. Clara,
Lille skat. Det er lidt svært at forstå, men måske er det sådan her, at dit hoved vil helst ikke huske, hvad der er sket, fordi det ikke er særlig rart at tænke på, men Clara, det er sket. 어떤 진실한 말을 되돌리고 싶고 반성하고 싶고 수정하고 싶어도 더 많은 말들, 너무 많은 말들, 아까 그 전시에서 본 것처럼 수많은 말들이 쌓임으로써 처음에 시작된 말이 뭔지 알 수 없게 되고 원인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끔찍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 전시물 중에서 이 비뚤어진 공간이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던. 네. 거기 나오는 말들 같은 것들인데 저는 이제 악이라는 것이 수많은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 이 악의 가장 끔찍한 형태는 뭘까를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해자의 피해의식 같아요. 가해자가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구책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공격하는 어떤 부분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박해 사건들이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피해의식에 토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비뚤어진 공간의 그 수많은 말들이 보여주었던 것들도 바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그런 박해의 폭력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들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게 빛이 통과해버리는 순간 커다란 그림자가 되잖아요. 어쩌면 사소한 말 하나 같은 것들도 빛이라는 매개 물질만 있으면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구나. 우리의 작은 말들이 환경 속에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창이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바로 여기. 1층이죠. 네. 웜 이튼 드로잉이라는 작품인데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저 속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심리 같은 것도 있고 밑에 떨어져 있는 게 파편들이잖아요. 네. 아, 저게 떨어져가지고 파편이 됐겠구나. 네. 한 사람의 상처의 어떤 흔적 같기도 하고 재밌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떨어진 파편을 주워서 이렇게 메꾸고 싶은 그런 또 야, 충동이 또 들기도 하는데. 네, 레고 블록 하듯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상처 입은 마음도 그렇게 메꿀 때울 수 수 있다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글쎄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또 요즘 그 혐오에 가득 찬 수많은 말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충자를 써서 네. 무슨 충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 그 말 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근데 딱 이걸 보다 보면 그 어떤 말의 어법들이 생각날 정도로 네. 떠오르기도 합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이 작품 보고 굴뚝 사람들 이 작품 보는데 저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약간 시선을 빼앗기게 되죠. 네. 인간의 그 머리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굴뚝으로 대체했는데 감각계는 없애버린다는 그 공포도 있지만 제 꿈에 이런 작품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악몽 속에서 봤던 형상들이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네. 꿈에서 그분이 오셨네요. 네. 이 작품도 그래요. 저기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인체의 어떤 부분 중에서 맨발만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신을 표현할 때 발을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익명을 표현할 때 얼굴을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신체들을 놔두고 얼굴들을 지우는데 사실은 그것도 얼굴이 하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미세하고 작을 뿐인데 그러니까 얼굴을 지워버린다는 것만으로도 익명성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식의 어떤 얼굴을 지워버린 형상들을 볼 때마다 악몽 같은 그런 이미지여서 저는 약간 섬뜩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품은 김중혁 작가님이 가장 또 전시 중에서 여기 네네, 바로 여기 좋았다고. 네.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네. 강혜란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일단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의 어두운 측면만 보고 끔찍한 장면만 보다가 저 방에 들어가시면 약간의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의 빛.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약간 데카 소리나 후시딘 느낌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인데요. 강혜란 작가님의 숙고의 서재라는 곳인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휴식을 얻었고 빛을 봤습니다. 이 작품들이 그 2000년 초부터 이제 디지털한 책들인데 그러니까 혐오에 맞서 싸운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빛을 줬던 사람들을 책을 LED로 표현을 한 건데요. 저길 들어가 있으면 어두운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작은 빛들을 준 사람들을 모아놨구나. 그래서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빛이 있으니까 좀 따뜻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섹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더군다나 오늘 다루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 전시에서 표현된 것들 생각하면
인간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존재이고 공포스럽고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저런 전시물까지 보고 나면 그래도 인간만이 희망이다라는 어떤 최후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소개해 주는 영화도 그쵸. 딱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세 번째 영화라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출구에 있는 강현아 작가님의 작품 같은 그런 영화죠. 어둠 속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원제는 In Darkness예요. 어둠 속에서입니다. 더 적극적인 한글 제목이죠. 한글 제목은 야, 너무 어둡잖아. 그래도 빛을 좀 넣어줘라고 해서 마치 우리 전시를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어둠 속의 빛이라고 제목을 지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둠 속이라는 것은 이제 하수구 속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도시들마다 이제 하수관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폴란드를 배경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감동적인 실화를 영화한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Die Überlebenden sind nach Janowska gebracht worden. 어둠 속의 빛은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담은 홀로코스트 영화죠. 하수구 수리공이었던 레오폴드 소아가 주인공인데요. Przyniósł wam coś do jedzenia. 지하에서 약 420일간 생존해 있던 11명의 유대인들을 지켜낸 실화의 바탕을 둔 작품입니다. Przyniosę wam trochę suche rzeczy.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은 우리가 이제 폴란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독 중에 하나죠. 벌써 한 30여 년 세월에 걸쳐서 유로파 같은 좋은 작품들,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토탈 이클립스 같은 작품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다 봤네요, 제가. 네네. 아그네스카 홀란드입니다. 네. 저는 이 감독의 작품들 중에서 유로파 역할을 참 좋아하는데 어둠 속의 빛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일단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를 좀 우직하게 밀고 나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어둠 속의 빛도 역시 영화의 시작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인공이 그렇게 본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 아닌 걸로 시작하잖아요. 좀도둑질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Powiedział, że tutaj nie ma niczego wartościowego, bo jego rodzice wyjechali. A ty tu dostał szwabu! Chyba nie jest pański interes. 그 훔치는 장면부터 시작을 했던 게 이 주인공인 소아가 그렇게까지 모든 게 올바른 사람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설정을 깔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그렇게 좀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메인 잡이 있으니까 하수구를 가서 고치기 위해서 같이 어떤 게 메인 잡인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이제 뭐 본말이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소아와 체팩이 하수구에서 본 것은 급하게 지하의 굴을 파서 하수구로 들어가게 된 그런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보는 순간 상대는 우리를 틀림없이 고발을 해서 아마도 현상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겁이 나니까 갖고 있는 돈들을 주어서 우리를 못 본 척 해달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계약을 제안하죠. Szwajcarski. Proszę. Bedzi. 500 do tego zegarek. 500 i zegarek.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소아라는 사람이 생각도 그렇게 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반에 보면 이 사람도 사실은 폴란드 사람이고 나치가 아니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보통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편견에 가득 찬 생각들을 거리낌 없이 자기가 얘기를 해요. Liczka. Reszta, jak będzie nam pan potrzebny. Jeśli ze mną targują swoje życie, to jesteś taki sam jak inne żytki. 이 얘기가 흔히 당시 동유럽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이런 식의 말을 드러낸다거나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 관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아내가 전국을 찌르죠. I nasza najświętsza panienka apostołu, one wszystkie te gadżety. Nawet Jezus. Jezus? 그 농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렇죠. 뒷부분까지. 이런 부분으로 보면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우리한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원래 고귀한 사람, 원래 생각이 바른 사람이 아니라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고 자기 마음 속에서 정말 인간다움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휴머니즘으로 그 사람들을 사실은 구해낸다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겠죠. 영화를 보는 내내 처음에는 돈 가지고 저래 도와주면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가도 후반부에 갈수록 정말 돈이 필요하겠구나. 왜냐면 이들을 먹일 식량도 사야 하고 위험수당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돈을 줘가지고 돈을 나한테 주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Jak jsem mám myšlení, že frajer. Robił tu wszystko za bezdurno. 그 장면이 좀 감동적이기도 하죠.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위험하지만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20일 동안 그들을 숨겨둬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겠죠.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아마 안 그랬겠죠. 근데 잠깐 피신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수구에 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시작했던 건데 중간이 되니까 사실은 2번 정도 이 사람이 그만두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언제 그런 일이 있냐면 겁이 나니까. 자기 이제 감옥 동기이기도 하죠. 감옥 동기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도 올바르게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옥 동기인 사람이 이제 나치의 장교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나치의 장교인 그 사람이 하수구에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어떤 첩보를 듣게 되고 그 순간 이 친구를 막 압박하죠. 그러니까 소아 입장에서는 이게 발각이 되면 자기는 당연히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그 순간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한 번 이야기를 하고요. 뒷부분에 가면 한 번 더 있는데 이건 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숨어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사실은 묘지 같은 곳에 미리 숨겨놓았던 보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보석을 팔아서 보호해달라고 하죠. 실제로 묘지를 파니까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의 금액이 떨어질 때까지 돌봐주는데 그 돈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계약이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계속 할 것인가를 놓고 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중간에 한 번 더 그만둘 생각을 하죠. 보석을 파헤치고 나서 이 보석을 전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신고하면 자기는 보석도 챙기고 그게 더 크다고 보상금도 크니까 그거 잠깐 그 생각을 할 때 아내가 그 보석을 내려놓죠.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소아에게 제일 중요한 깨우침을 준 사람은 아내였어요. 아까 그 예수님 얘기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소아가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을 다잡아주는 게 아내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또 이런 쪽으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더 유명한 작품이 이제 쉰들러 리스트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얘기는 둘 다 실화이고 그다음에 둘 다 유대인이 아닌 어떤 현지의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거나 폴란드 사람이 유대인들을 처음에 도와주게 되는데 도와주는 이유는 처음에는 철저히 돈 때문에 도와줘요. 근데 돈 때문에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들의 또 굉장히 어려운 처지를 보다 보니까 인간성에 눈을 뜨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그 사람들을 구해내서 역사적으로 사실은 의인이라고 칭송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믿게 되는데 이게 두 작품의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쉰들러 그리고 소하라는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서 자기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걸리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그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이번에 소아를 보면서 마음이 완전 공감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당연히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요. 중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에게는 직업윤리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 하수도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여기에 내가 피신을 시켰으면 여기 사람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생각이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실화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은유처럼도 느껴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수구의 세계는 소화만 하는데 이 하수구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더럽고 비참한 환경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유일하게 극 중에서 길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휴머니즘이 가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게 실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은유적인 세계처럼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예전부터 많이 생각하는 건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범죄 심리학 같은 데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방관자 윤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봤으니까 누가 신고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신고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방관의 결과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걸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정반대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하에 11명의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끔찍하게 죽어가는데 돌볼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본 사람도 자기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휴머니즘이라는 것도 정말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이 발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제노비스 신드롬의 대처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 그런 이유가 그 지목당한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고 자기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아가 지목당했기 때문에 그 지목당한 사람으로서의 윤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류의 방관자 심리를 생각하면 정말 인간은 절망스럽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신고조차 안 해?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 하나밖에 없을 땐 결국 도와주는 게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 전시의 마지막 1층에서 보았던 강혜란 작가의 숙고의 서재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 프리다 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떤 위인들도 있고 그 자기의 위치에서 굉장히 훌륭한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결국 마지막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노베스 신드롬의 반대에 있는 이 소화의 마음하고도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숙고의 서재에 저렇게 모여 있어서 그렇지 각각 흩어 놓으면 굉장히 밝은 빛을 또 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하 하수도에서 작은 플래시로 길을 밝혀줬던 소화처럼 저 책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인도를 했던 중요한 그 빛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저 빛들이 모여있는 저 숙고의 서재야말로 인간이 내뿜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정확하게 어둠 속의 빛이라고 전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화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영화에서 보면 참 슬프고도 힘든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인공이 클라라가 동생이 떠나버리는데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등을 만져주는 장면이 있어요. 한 손으로 등을 어루만지면서 한 손으로는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장면이긴 해요. 클라라는 못 보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주는 손길만 느끼는 거죠.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빵을 먹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위로도 할 수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소화의 어떤 처지인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지만 누군가를 또 어루만질 수 있는 손.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슬프기도 하지만 인간의 존엄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영화에서 손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길을 잃은 소녀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남자가 휴머니즘에 눈 뜨면서 다시 회심하게 되는 어떤 계기도 길을 잃었던 그 하수구 속의 두 소녀를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때 손을 이렇게 내밀 때 상대가 손을 잡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부분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고 하수구 뚜껑이 열리게 되고 바깥으로 나올 때 잡아주는 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이 어둠 속의 빛이 그 논픽션 있잖아요. 여기 살아남은 한 소녀의 녹색 스웨트를 입은 소녀라는 작품인데 들어올려가지고 뚜껑을 열었을 때 비둘기들이 막 뭘 먹이를 쪼고 있고 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빛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주 작은 빛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버틸 수 있는데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아라는 존재는 아주 짙은 어둠 속에서 정말 한 줄기의 작은 빛을 보내줬지만 그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환희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죽음에서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이제 짜릿짜릿한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게 있는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Marito Sergi Woski, fai tu skąd? Zmartwyś, panowie, panie, zmartwiej. Prygaj, dziewczynko. Ty głodna jesteś. 네, 오늘 영화당 특집으로 전시회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이 테마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시와 영화를 이렇게 같이 섞어도 얘기를 해보니까 또 의외로 양 매체가 서로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고 또 풍성해지는 느낌. 네, 멋진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노마드족처럼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다음에 또 어디서 방송하시려고? 전 어디든지 서점 가도 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불러와 주시면 어딜 보고 해야 돼요. 불러와 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영화와 전시 매체들을 또 엮어서 보니까 완전히 공감각이 열리는 것 같은 새로운 시선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기만 하면 사실은 변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이 불편하고 이상하고 그것이 나를 자꾸 찌르게 되면 왜 그럴까를 숙고하게 되고 또 변화도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드렸던 이 세 편의 영화들이 가진 가치 혹은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전시회가 주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의 반대말은 뭘까? 보통 혐오나 아니면 뭐 질시 이런 거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이 전시를 보고 나서 공감의 반대말은 선택적 공감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우리 집단이라든지 이렇게 선택적 공감을 하는 순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선택적으로 공감을 나눌 때 그것은 공감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감은 보편타당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주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은 12월 16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오셔가지고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이 공간에 한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루스퀘어 네모에서 열리고 있죠. 여기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버추얼 투어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화 세 편도 모두 언제나처럼 BTV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은 다시 또 익숙한 곳으로 다른 곳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데나 다 할 수 있다면서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도 돼요. 네, 다음 시간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또 다른 영화들과 함께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